북한 예술단이 다음 달 8일과 11일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내일 내려옵니다. 폼페이오 미 CIA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미국을 동시다발로 타격할 능력을 갖추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가 외교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양한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 오늘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응하지 않고 모레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법원이 일선 판사들을 뒷조사했다는 대법원 추가 조사위 발표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총괄지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와서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에 머무르겠습니다. 모닝와이드 시작합니다. 춥다. 오늘처럼 춥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지금 영하 16도인데 체감온도는 영하 2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부산, 광주도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니까요. 추위를 막을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집을 나서야겠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소연 캐스터, 요새 매일 고생인데 오늘 정말 추워 보이네요. 네, 저는 지금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한국이 맞는 건지 시베리아 벌판에 나온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오늘 아침 정말 춥습니다. 어제도 정말 추웠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어떻게 추위를 전해드릴까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그냥 저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생생하게 추위가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와도 정말 추우니까요. 대비 철저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15.4도, 파주는 영하 18.5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21.7도까지 내려갔고 북춘천은 영하 20.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거의 영하 2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서울을 비롯한 인천과 경기, 강원과 충청, 경북, 전북 곳곳을 중심으로는 한파경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오전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충청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날리기도 하겠는데요. 현재 이들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이 점차 쌓이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예상되고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이래서 최고 5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눈이 오지 않는 서울을 비롯한 동쪽 지역은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0도, 대전이 영하 6도, 광주가 영하 3도, 부산이 영하 1도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도 춥겠고요.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전소영이었습니다. 북한 예술단이 올림픽 개막 전날인 2월 8일엔 강릉에서 또 11일에는 서울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예정보다 빨리 내일 오기로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제 다음 달 8일 강릉 아트센터와 11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각각 예술단 공연을 진행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습니다. 예술단은 다음 달 6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남측으로 내려오고 12일 같은 방법으로 귀환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정부는 북측이 통지한 내용이 사전 점검단이 내려왔을 때 협의했던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내일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 조건을 점검하기 위한 선발대와 함께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내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감독 1명과 선수 12명, 지원 인력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원래 선수단은 다음 달 1일에 내려오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일주일 정도 먼저 오게 돼 우리 팀 선수들과 호흡을 맞출 시간이 좀 더 생기게 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어제 북측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남측을 방문해 합동훈련을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방북한 우리 측 선발대 12명은 금강산 시설을 중심으로 둘러봤습니다. 선발대는 일정을 마치고 숙소인 마식령 호텔에 복귀한 뒤 남측 상황실과 연결된 직통전화로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오늘은 마식령 스키장과 갈마 비행장을 찾습니다. 선발대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스키 종목 훈련이 가능한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종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측에서는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닌 스키 유망주 중심으로 이번 달 말쯤 합동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예술 공연을 하는 2월 8일이 북한은 군 창설일이라서 평양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일 걸로 보입니다. 한미 군사당국이 이 퍼레이드에 핵미사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이달 초 평양 남쪽 미림 비행장을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작은 정사각형들은 열병에 참가하는 군인들, 즉 열병 제대로 모두 31개 종대, 약 10,0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송용 트럭들도 잔뜩 보이고 전차, 장사정포 같은 기동 화력 장비들도 집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장 동북쪽에 지난 가을에는 없던 최대 길이 200m가 넘는 대형 가림막 여러 개가 설치됐습니다. 열병식 연습 기간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정찰 위성 감시망으로부터 숨겨두려는 장치입니다. 임시시설물이 작년 말에 새로 설치된 걸 봐서는 아마 이동식 발사대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항일 유격대 창설일인 4월 25일이 북한 건군절이었는데 김정은이 차별화를 위해 2월 8일로 옮긴 겁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뒤 첫 행사, 핵미사일을 앞세운 대대적인 선전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실제 북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주일미군 정찰기 RC-135의 한반도 작전이 지난주부터 부쩍 증가한 점도 핵미사일의 참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으로 점화된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북한 열병식이 결정적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그런데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위험 수준이라고 평가 내렸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미국의 여러 곳을 동시에 공격하려고 이 무기를 개발 중이라면서 이걸 막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정화석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체제 유지를 위한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할 무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 국장은 오늘 워싱턴 DC의 한 민간 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빠르게 향상돼 미국의 위험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capacity to deliver from multiple firings of these missiles simultaneously. And that increases the risk to American. 폼페이오 국장은 이를 저지할 방법을 찾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에 지시했으며 CIA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 think we'll make unmistakable to Kim Jong-un that we are intent on denuclearization. 폼페이오 국장은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권력하에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라며 김정은이 핵무기를 체제 보호 말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CIA 국장은 워싱턴 정가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틸러슨 국무장관 경질설이 나돌던 당시 후임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화석입니다. 우리나라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이 너무 잘 팔려서 미국 회사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을 막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걱정했던 보호무역주의가 실제로 시작된 겁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도 똑같이 미국 제품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정해진 쿼터를 넘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선 3년간 최고 50%의 관세를, 태양광 부품에는 4년간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미 무역위원회가 제시한 안보다 오히려 더 무겁습니다. 더욱이 무역위원회가 한국에서 제조돼 수출된 세탁기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것도 무시됐습니다.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 모두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우리 정부는 긴급 민간대책회의를 열고 WTO 제소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승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연간 300만 대 세탁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전자업체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으로 예정된 미국 현지 공장의 준공 시기와 가동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피해를 입게 된 중국도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WTO를 통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를 조세 회피처 명단에 올렸었던 유럽연합이 오늘 이 조치를 풀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게 문제가 됐던 제도를 손보겠다고 약속한 결과입니다. 배지학 특파원입니다. 이유는 브뤼셀 EU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와 아랍에미리트, 몽골 등 8개 나라가 조세 제도와 관련해 EU의 우려사항을 고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They will live up to our standards, and that's exactly the idea with having this list. So this is a sign that the list is actually functioning the way we want it to. 이로써 한국은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된 지 50일 만에 불명예를 벗게 됐습니다. EU는 지난해 12월 한국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조세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세금 납부를 피하도록 돕는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외교 경제 채널을 통해 EU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한국은 그러나 당분간 블랙리스트보다 한 단계 낮은 글레이 리스트에 남아 EU가 지적한 문제점을 개정해 나가게 됩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을 넘어서 가족들을 하나둘 소환하고 있습니다. 각각 국정원과 다스 돈을 건드린 혐의로 둘째 형 이상득 전 의원과 맞조카인 이동영 씨한테 오늘 동시에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상득 전 의원은 모레 나오겠다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득 전 의원은 오늘 오전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준비가 부족한 데다 자택 수색의 충격과 건강 문제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며 모레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1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침입했다가 들킨 사건으로 당시 국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건넨 돈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영 다스 부사장을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인 이 부사장은 검찰이 지난주 압수수색한 다스 협력업체 IM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회사 차원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 원의 성격과 사용처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여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북 공작에 쓰라고 배정된 특수활동비까지 빼돌려 쓴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건드리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그중에서도 대북 공작비에 손을 댔다면 보수 정권이란 말도 무색해질 일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검찰은 최근 최종업 국가정보원 전 3차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대북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국정원의 대북 공작금 용도로 배당된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 대북 담당 쪽에서 운영비 등 명목을 만들어 수억 원대 뭉칫돈을 세탁해 여러 차례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북 공작금은 국정원에서도 대북 업무에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돌려진 대북 공작금은 실무 결제 라인을 거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극소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관심은 대북 공작금의 사용처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로 흘러간 국정원 자금의 새로운 상납 통로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이 돈을 직접 사용한 흔적을 찾지 못함에 따라 누군가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은 국정원 대북 공작금이 당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불법 사찰 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판사들 뒷조사를 하고 성향을 나눠서 관리를 해왔다는 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를 하고 문제가 확인이 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그제 추가 조사의 발표 이후 법원 안팎에선 관련자들에 대한 내부 징계와 인사 조치를 넘어 형사 책임까지 주문하는 상황입니다. 일선 판사들을 사찰한 행위만으로도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해당 문건이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만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사찰 행위 대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수건 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양 전 원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 전 원장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어제 대법관 13명 전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불필요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판사들은 조사 결과를 놓고 법원 행정처의 부적절한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법관들의 비공개 카페에서도 행정처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들이 수십 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사법행정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은 자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밤사이 서울 성산대교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건너편에서 오던 차 넉 대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모두 7명이 다쳤는데 술 때문인지 확인 중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화강윤 기자입니다. 택시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고 도로 곳곳에 파편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에서 마포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며 마주오던 차들과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1살 윤모 씨가 머리를 다친 채 구조되는 등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차량 5대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성산대교 일대의 교통이 통제되면서 한동안 큰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음주운전 여부나 전방 주시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통나무로 만든 집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젯밤 8시쯤 강원 원주시 치악산 다락의 청소년 수련원 내 숙소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수수께끼 없던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3층짜리 목조 펜션 건물 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바닥에 깐 전기 패널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또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5살 남학생이 권총을 쏴서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곳은 미국 동부 켄터키주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침 8시쯤 15살 된 한 남학생이 학교 공터에서 수업에 들어가려던 학생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총을 맞은 15살 여학생 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동급생 남학생 1명도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다른 학생 12명도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또 총소리에 놀라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뒤엉켜 달아나는 과정에서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을 쏜 남학생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That student was apprehended in a nonviolent apprehension. That student will be charged with both murder and attempted murder. 총을 쏜 남학생의 신원과 이 학생이 왜 총을 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하루 전인 어제도 미국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6살 된 남학생이 교내 식당에서 총을 쏴 여학생 1명이 다친 겁니다. 새해 들어 미국 내에서 학교 총기 사건으로 첫 사망자들이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능력으로만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숙취 해소 전문 CEO. 세오 컨디션 세오 컨디션 CEO. 속도를 높이는 만큼 중심을 잡아야 하는 길. 내 인생은 지금 하이웨이에 있다. 2018 K7. 이어서 모닝와이드 2부가 방송됩니다. 마라톤 회의, 만원 지하철, 수많은 야근, 이 모든 걸 견디는 힘은 여행. 일단 호텔부터.